제가 이제 그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네. 17분 해요. 말 들립니까? 잘 들리죠? 안 들려요. 들려요. 살짝 같다. 마이크 좀 좋은 거예요. 요즘 뭐 이승만 박사님이 외교의 천재라고 해가지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무장투쟁론에 대한 인식과 관계 이것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 있을 때 전쟁사 군사적 쪽에 좀 관심 있어 공부를 해서 문헌을 좀 읽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군사와 외교를 같이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건국을 제대로 이루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면은 군사 외교에 같은 지도자는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교훈이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교훈은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코어디네이터가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골의 레지스탕스 운동과 대단히 다른 점이다. 다른 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 통일을 보고 그것을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장 2단 외교론 안창호라든가 이런 신처 이런 무장독립투쟁론 또 이런저런 이제 비교를 했는 건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1905년부터 해서 1919년 또 1941년 하와이 진주만 폭격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은 일본의 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항쟁 한 사람 두 사람 뭐 도시락 폭탄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그 역습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민중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음을 당하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하지 않고 한다면은 강기처럼 비폭력 투쟁을 하자는 것이 3.1운동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3.1운동에서 그 평화적인 시위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봤는데 굉장히 막 탁월했다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동기가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용만하고 또 그것이 시기상조론과 한 사람도 또 일본 사람들 찔러치게 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였는데 그건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미국에서 미국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그 이승만하고의 처지가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 또 일본의 그 무장항쟁이 독일하고 일본과의 전쟁이 독일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이라는 건 한 3~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사력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큰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서 무장투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가?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특히 20년대에 소련에 가서 한번 빠꾸 당하고 또 20년대에 무장투쟁을 주장하고 자신을 탄핵했던 이런 인물들이 구구절절 사회주의 계열과 공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통일에 대해서 서로 기피하는 그런 관객이 심어졌던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페이지로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진주만 일본이 폭격을 하자 자기 그 재팬 인사이드 월드가 히트치면서 이제 그 미국 국무부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시각도 또 과간입니다. 일본의 조선 정복한 그 지배는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 이거 지금 요새도 지금 평양 김정일 자극하지 말자는 사람 친북 세력들이 있듯이 미 국무부에도 일본 자극하지 말라는 친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한 강한 것은 소련을 자극하지 마라. 일본 자극하지 말자, 소련 자극하지 말자 이런 두 세력들이 있으니까 국무부가 이걸 자극을 하니까 이승만 박사의 성격은 굉장히 우리 장 박사님이 장관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가 독재자가 된 것은 완고한 성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을 완고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예요. 이 미국의 대한 정책을 한 20~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온건지 부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배경도 있다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소련 자국문과 일본 자국문에다가 미 국무부에서 LCC를 방문했는데 원조를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나온 건 우리 다 아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은 CIO하고 OSS, 나코의 세 가지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님이 무장항쟁론을 필요하다는 것을 미 육군부에서 굉장히 구펠로도 대령도 만나고 해가지고 첩보작전이라든가 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CIO, OSS, 나코 작전은
많은 부분이 이승만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디스커션 해가지고 이런 작전에 누구 어떤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한반도라든가 이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인맥이라든가 이런 정세를 미 국무부와 이 CIO, OS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첩보를 주면서 미국이 이런 첩보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CIO, OS에서 낙하작전에서 거기서 미국에서 정복이라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가 큰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인데, 여기 명단에 이렇게 저기 장기영 같은 인물들, 그 이승만 박사하고 미 첩보부가 키워낸 인물인데, 미 첩보부가 좀 더 많이 키웠으면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나라가 됐겠죠. 그런 점이 다 아쉬운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승만 박사님 조금만 더 이 레지스탕스 드골이 이렇게 40년대 41년 42년 하면서 드골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 영문판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드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조바심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구 선생이 상에서는 계속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조건으로 해서 미 국무부라든 미국의 첩보작전을 도와주라는 그런 사인이 왔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는 임정승리는 뭡니까? 무기제어 랜드리지 액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해 임시정부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님은 자체적인 첩보 조직이라든가 이런 스파이망이라든가 이런 그 레지스탕스를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부분 자금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하고 자기가 방송 얘기도 바쁜데 무장 독립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을 하기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 장개석 정부가 말이죠. 결국 이게 이제 모택도한테 말하는 거 하는 거야. 자기 그 독립군 부대를 그 산에 나가가지고 미국 첩보기랑 협력을 못하도록 이 장개석 정부가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한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모택동은 한인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8호군 조직해가지고 결국은 이 8호군 우리나라 한인들이 그 장개석 쫓아내는데 일이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산인에 대한 무장 세력에 대한 장개석 정부의 그 완고성, 지금 중국이 북한 먹으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 그 싶어하고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84페이지, 8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86페이지 보면은 이 분명히 이승만이 미 국무부에 무장을 하고 사보타지, 스파 조직해서 대규모로 항쟁을 하겠다, 굉장히 관심을 나타낸 것인데, 또 이 드골 문제가 하나 있고, 이승만 박사가 경악한 게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허장을 일어나 한 가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싸우려 하지 않는다 이게요. 거짓말을 한다 이게 독립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선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싸움을 하지 않는 국민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이승만 박사님한테 귀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어쨌든 간에 뭔가 따발총이든지 뭔가 일본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려는데 우리나라는 폴란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하고 좀 비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87페이지에 거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정 문제하고 대해서 임정 문제와 이 독립 문제가 연결되면서 굉장히 자신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거기 남포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해서 그 실패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태평양 전쟁의 전략이 바뀌면서 중국에 의지하려다가 그것도 44년 실패하고, 소련을 의지하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고 방공 세력이 또 등장하면서 또 원자탄 프로젝트, 바라트 프로젝트에서 원자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변경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한반도로 진공할 것이 인도 본토로, 아니 육군도 필요 없이 핵폭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두세 차례 일본에 대한 태평양 전쟁 전략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첩보작전, 이승만에게 의탁해가지고 이런 첩보 무장 게릴라를 항쟁을 하려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평가가 나게 되었다는 것도 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0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일 무장 조직의 효율성을 입증할 때 과연 이 임정 승인을 같이 조건을 걸지 않고 어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제스처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상임신보라고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좀 더